이베스트 증권을 유튜브상에서 가장 일반인들과 친화적으로 만드셨던 네. 탁월한 역량의 센터장님이시죠? 맞습니다. 사실은 센터장님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일반인들 귀에 쏙쏙 들리도록 풀어낼 수 있는 센터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요. 지금 한국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센터장님 아니신가 싶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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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 모시고 그랬어요? 네. 네, 지금 내년도 전망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셔요. 왜 그러실 것 같냐면 왜냐하면 센터장님께서 가장 솔직하게 전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뷰를 주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장세도 지금 증시도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자료가 오늘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 자료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터장님 내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 모여가지고 네. 야, 이거 우리 전망 큰일 났다. 왜? 왜냐하면 저희들은 작년에 악몽이 생각난 거죠. 작년에 제가 사실 우리 애가 근접 격리 당해가지고 와이프랑 둘이 얼떨결에 둘이 호텔에 둘이서 생활했었어요. 뭐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연말인데 그때도 상당히 좀 코로나 때문에 심했었고 작년 겨울에.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올해 시장을 작년에 11월쯤에 올해 시장에 이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 시장을 그냥 추세는 없고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장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월 달에 막 그렇죠. 1월 달 최고 폭등했죠. 그렇죠. 역사적 폭등이었어. 욕 먹고 할 때 그때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그런 악몽이 생각나는 거죠. 데자부가 야 이거 또 시작한 거냐 삼성전자가. 그럼 또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좀 좋게 좀 봐주시지. 나쁘게 볼 건 없고요. 네. 저희들은 뭐냐면 왜 자꾸 그런 데이터를 찾냐 하는데 저희가 내리는 하우스뷰가 아니고 네. 저보다는 저희 하우스의 신중호 팀장이라던가 또 반도체 담당자 얘기도 듣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이 올라와도 이렇게 확 자신 있게 외칠 수는 없다. 근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약간 일찍 와서 네. 지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네. 굉장히 좀 멋진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Pennywise Pound Foolish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국의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페니가 좀 싼 화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페니는 현명하게 쓰고 네. 파운드는 굉장히 미련하게 풀리시하게 쓴다는 네. 거죠. 이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굉장히 싸져 있는 주식들이 있을 땐 그거는 안전마진이 있을 땐 사 들어가야 된단 말인데 예. 제가 그 부분을 참 반성을 했어요. 지난 한 달간 지수는 사실 3천일지 모르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굉장히 싸져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어쩌면 그 신호탄이 저번에 하이닉스가 9만 원째 왔을 때 PBR로 한 0.9배 왔다면 네. 우리가 그래도 책도 읽고 이것저것 저도 떠들고 다녔는데 그 정도 안전마진일 때 좀 좋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개별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린 거고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끌고 자신 있게 올라갈 만한 장세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봐왔던 것도 잘못 봤던 것들 그런 얘기 중심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네. 사실은 시간을 충분히 이제 가지자 이렇게 네. 한 거긴 한데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 48조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10조 그러니까 합산해서 한 60조 안 되게 네. 보고 계신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전망치 이익 네. 전망치가 좀 낮아져서 내년도 썩 좋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하시는데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반도체 관련해서 뷰가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아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너무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네. 소위 말하는 그 트렌드 포스 그러니까 맞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경도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항변했던 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우리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아 라는 거였고 최근에 자료 나온 거 보면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하락 방어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는 공급자 우위 거의 공급자 우위 정도 수준의 디램 시장 분위기라면 그렇죠. 지금
그 동안에는 정말 잘 맞췄지만 그 트랜스포스 이쪽이 정말 잘 맞췄지만 앞으로도 잘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생산업체들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희도 있거든요. 듣곤 하는데 네. 또 우리 같이 얘기를 하는 담당자들 의견도 저희 듣고 네.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한 1분기 정도면은 메모리 가격 하락이 멈추고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선행성으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전반적 의견이겠죠. 뒤에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지금 예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렇죠. 예. 내년에 혹시 2분기가 지나서도 가격 하락이 좀 멈추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거를 저희들은 1분기 중에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이걸 다 예언자처럼 맞출 수 있다면 네. 제가 뭐 점쟁이가 돼야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뭐 그렇게 보는 것들도 몇 가지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네. 반도체 이익 전망이 에 따라서 너무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핵심을 찌르셨는데 저희가 아마 어떻게 본다면 올해 내내 반도체를 안 좋게 보았던 하우스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고집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겸허하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예.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내구재 쪽의 수요가 그렇게 강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 내년에 네.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나 역시 처음부터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항상 이런 거 보여드리면 저희 사장님도 너희들은 맨날 틀리라고 전망하지 그래요 리서치. 그래서 근데 항상 그래서 저는 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9월 말 10월에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회사에. 네. 근데 이제 항상 세 가지를 전에 직장부터 같이 내는데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월스트 베스트를 다 넣어야. 네. 사실 잘 모르겠다 얘기일 수도 있는데 확률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가 올해 내년까지도 아직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시장은 굉장히 강한 추세 시장이 있었죠. 네. 정말 코로나 이후에. 그쵸. 올해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비추세 시장일 수도 있고 네. 변동성 시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제 1년간 이렇게 쉬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이게 항상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거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 번 당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년, 12, 13, 14, 15 내내 올해 다음에는 잘 될 거지 하는데 한 3, 4년간 그걸 한번 보고 났더니 그 이유가 뭔가를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한 번 강한 상승이 있고 나면 뭐 여기에는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좀 계속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선형 추정들을 해요. 근데 네. 이게 상당히 기대가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을 그건 맞습니다. 올해가 한번 진행되는데 내년도 혹시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외부적 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뻔한 것들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참 보니까 내년 1분기에 대통령 대선 선거도 있죠. 있고 네. 내년에 좀 공공 물량도 좀 많아요. 그런 것들도 네. 일부에 몰려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되면 중국이 좀 다르게 나가지 않을까요? 빨간색으로 맨날 강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약간 긍정적 변화는 바로 중국 쪽에서 좀 나왔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중국의 이 정책 전환이 정말 기조적이고 굉장히 급변하는 변화냐 아니면 좀 보호하는 정도 네. 이 정도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요정시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당겨져서 정말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네. 매일 주가 한 하루 오르면 꼭 바꾸고 싶다가 또 하루 빠지면 일단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중호 팀장님도 계속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더니 또 종가에 빠져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 왔더니 공잡을 수가 없죠. 저희들도 이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약간 일찍 와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IFRS 도입됐던 2011년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포워드 PBR로 한 배도 잘 못 갔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제가 이때 왜 이걸 너무 기억을 하냐. 한 배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면 또 빠지고 된다고 하면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진절이 나는 그때가 이제 보면 프레자일 5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보여드렸냐면 2000 금융위기 축의 그 빅 랠리가 한 포워드 PBR로 1.2배 정도 가니까 좀 주춤했었고 네. 밀렸을 때 한 배는 지지받았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한 배가 2,813이었거든요. 지진 네. 받았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올라가자 1.1배를 잘 못 넘어갔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항상 이런 거 보여드리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냥 옛날에 있으니까 지금도 이러한 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대략 이런 기준점을 보는 거죠. 뭐 차트나 뭐 이런 밸류에이션이 거의 똑같아요. 과거 이랬으니까 이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 여하튼 지금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3,090 정도가 3,100 정도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 차트도 봅니다. 그래서 이거 왜 박스에 놨냐면 이때가 너무 악몽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네. 근데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뭐 우리가 차트 같은 거 보다가 뭐 보조지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월간으로 제가 놓고도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MACD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추세라는 게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모아졌다 멀어졌다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지표를 보는 건데 이상하게 이게 한번 요 신호가 나오면 반등이 나와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 꼭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반등 뒤에 다시 빠질 때 되면 한번 다시 쭉쭉 빠지거나 아니면 되게 박스권이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간다 내려가 뭐 많이 빠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최소한 위를 열기에는 이 지표 신호 나왔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다. 과거가 이랬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몇 가지 전체 시장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저번 주부터 얘기가 나온 게 연준에 앞서서 연준은 요즘은 분위기가 그래요. 뭐 워낙 시장에 대한 강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나와봤자 좀 우려 섞인 요인들은 그냥 무시하는 것 같고요. 네. 기대일만 찾는 분위기인데 여기 한번 같이 고민할 주제가 뭐냐면 정말 인민은행보다 연준보다 인민은행이 중요할까요? 인민은행은 왜 이런 액션을 했냐면 연준이 정책이 변하니까 인민은행이 방어 차원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네.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연준이라는 게 결국 인민은행보다 연준이 더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연준이 보통 긴축할 때 중국이 완화하니까 이머징이 좋아진다. 이 논리가 참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지준율이 이렇게 낮췄을 때 언제 반등했나 했더니 그냥 대략 지준율이 좀 하락이 멈추니까 주가가 공교롭게도 항상 이렇게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코스피가.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지준율을 앞으로 더 낮출까 이제 안 낮출까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거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와 연동이 높은 중국 증시를 이해할 때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네. 제가 보기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도 계속 지준율을 더 낮출 것 같아요. 이건 별게 아니라 저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주관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네. 이건 어떤 가이드라인 주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예.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당 지도부가 너무 위험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중국어 한 건 아니고 저희 중국 담당자가 번역을 해주면 그걸 읽었죠.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주말에. 근데 제가 세 보니까 안정이라는 단어가 한 1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과거에 한 13번 정도였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안정을 강조했고 하방 압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세 가지 뭐냐면 수요 위축, 수요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 공급 충격, 공급 충격. 그다음에 기대가 악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정책을 뭔가 써야겠는데 예. 참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도매 물가 지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11%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막 냈죠. 대출 증가를 높여버리면 뭐 워낙 건설 네. 전문가시니까 부동산 이게 말도. 네. 부동산 또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당지도부에서 위험을 인식했는데 정책 수단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은 상황.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요 비슷한 게 과거는 똑같진 않지만 이 당시에도 보면 우리는 결국은 중국이 적당하게 미국이 정책이 확실히 변할 때까지 뭐냐면 2015년에 결국 옐런이 고학경제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돌아섰던 거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보면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주가 떴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학경제 발언 뒤에 뛰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연준이 네. 지금 이제 어쩌면 우리가 돈 푸는 속도를 좀 줄이는 정도 시작했고요. 내년에 이제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텐데 예. 금리를 좀 올리다가 어느 시점인가 이제 좀 멈출 수 있어 얘기 나올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거지. 그렇죠.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그림 그려놓고서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간단치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중국이 단기적으로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돌아서려면 중국이 지준율 내리는 거를 좀 멈췄을 때 돌아섰는데 이게 언제일까 보면
중국이 글로벌 수요가 좀 살아나 저점을 찍을 때 돌았다거든요. 글로벌 수요하면 딱 떼야하는 게 그 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선행지수가 사실 8월에 고점 쪽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얼마 더 내려갈까를 보려면 보통 우리가 선언지표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퓨전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디퓨전 인덱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OECD 국가가 32개 국가가 있는데 한 6개 국가 더해가지고 38개 국가인데 뭐 선행지수 보다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 구성 항목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항목이랑 미국 항목이랑 예.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한 이 나라 정도 한 38개 국가 정도의 선행 지표를 갖고서 이 디퓨전 인덱스는 뭐냐면 전월차를 갖고서 오른 나라와 내린 나라의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 수요는 보기가 좀 낮겠죠. 선행성이 좀 있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지표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너무나 급격히 내려와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여러 가지가 내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보다 수요가 매우 약하다는 거고 아까 지연자님께서 저한테 야 저기 IT 이거 수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을 때도 뭔가 수요가 이렇게 강하기 힘든 상황 저희가 이베스트가 되게 고민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네. 물론 그래서 정말 제어가 다시 한번 강하게 수요가 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수요가 좀 견인하는 이익보다는 공급이 더 많이 되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네. 저희가 네.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도 보통 이게 내려올 때는 수출 증가율도 꺾여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네. 내년에 수출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기업 이익이라는 건 결국 많이 팔아서 수출을 해가지고 얼마나 마진을 많이 남기냐의 싸움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베스트는 여전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 장면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미국 지금 이제 내년도에 금리 한번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미국 시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인플레이션 나와서 금리 테이퍼링 속도가 2배로 빨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 6월 달 안짝으로도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그렇죠. 다가오는데 시장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뭘 느끼냐면 이제 시장이 모두 금리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구나. 그래서 먼저 이미 다 반영하고 그다음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가 정말 금융 선진화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정말 좀 너무 특이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제가 여전히 이게 올드한 건지 여전히 그 김열매 팀장님 계시지만은 가상화폐도 잘 모르고 메타버스 책 이제 사가지고 읽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통 이렇게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예단해서 모든 우려가 선반영되었다는 논리 또 하나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가 나니까 모든 가격이 오른다면 주식도 올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논리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이번 주에 연준에서 스탠스를 밝힐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아는 바대로 뭐 예상 범위를 벗어날까 뭐 300억 불 정도 늘리고 내년에 점도표 좀 변화 있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장기차가 계속 못 올라가는 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본질은 결국은 너무 수요가 강해서 그 인플레가 나는 게 아니라 모든 비용이 올라와서 그걸 통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통제하는 소위 정책이 시장한테 우호적일까요? 그건 저는 결코 나쁘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지나치게 우려의 선반영 논리로 해석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너무나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 조금 더 과열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임금 인상률, 전년 대비 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구인 구직 봤을 때 구직자율 1,100만, 그리고 실업률, 낮은 실업률, 그다음에 일부는 경제 활동을 좀 참가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걸 봐서는. 그다음에 주간 실업 청구자 수도 상당히 바닥을 찍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 임금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이것이 향후에 선순환되는 수요 쪽으로 서비스 수요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통화 승수가 올라오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사실 그런 정도가 나오면 금리 올린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로
이거는 뭐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요즘 가끔 드는데 20년짜리 디플레이에 우리가 쩔어 있는 거 아닌가? 20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네. 그만큼 수요가 강할까? 뒤에 네. 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거에 아마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을 참고해야 된다 보기 때문에 네. 그 고민까지는 안 했었는데 여하튼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거고 저는 이런 수요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좀 지나치게 저희 재화 쪽으로는 수요가 너무 많이 해버렸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여러 가지 리볼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 쓰는 걸 보면 미국 사람들 수입이 많이 하거든요. 그냥 쓸 만큼 많이 쓰는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탄력 있게 가기 쉽지 않다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결국 전체적인 수요가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걸 보는 이유는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디퓨전 인덱스 같은 거는 뭐 한 나라의 선행성만 볼 수가 없으니까 한 38개 나라 정도를 우리가 오르고 내리고의 비율을 보고서 보면 이 정도 내려오면 굉장히 강하게 수요가 주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렇죠. 이 정도 주는 거면 네. 야, 이게 수요 둔화가 이렇게 강력한데 네. 이거 수출도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그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저희 하우스가 뭐 다른 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좀 신뢰하려고 하는 하우스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그림도 뭐 하여튼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국도 지준율이 이렇게 멈췄을 때 돌아섰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과연 저렇게 그 과거에도 보면 지속해서 글로벌 선행지수가 내려갈 때 지준율을 멈췄던 적 없죠. 왜 지준율 인하는 이유는 심플하거든요. 중국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내는 건데 그쵸. 글로벌 경기가 좀 더 수요가 약화되는 방향 가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니겠는가 보고 있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주가 얘기로 좀 들어갈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고 중국 정책이 빨리 나와서 좋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 굉장히 저희가 좀 약간 놓친 부분인데 정말 우리 증시가 올해 나빴죠. 나빴더라고요.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진짜 안 좋았죠. 그냥 그려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네. RA가 그려줬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냥 선진국 대비해서도 이렇게 안 좋았고요. 한국이 네. 미국 대비해서 이러다 보니까 다 서학개미가 나온 거죠. 네. 제일 놀랬던 거는 7월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았었다는 네. 거예요. 최근에 이제 평균 정도 회복해서 되돌림 정도 온 건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하튼 그렇죠. 우리 증시가 최근에 반등 이유는 작년에는 전 세계 탑 수준이었고요. 저희 나라가. 네. 올해는 상대로 굉장히 여유에 있었던 저희 민 리비전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만약 저희들 생각과 다르게 이걸 넘어서는 어떤 강력한 뭔가 정말 변화가 있는 거라면 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좀 복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가장 놀라운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제 생각보다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컨커를 하거나 이러면은 다도 이제 밸류콜 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밸류콜이 뭐지? 저도 용어를 이제 물론 쓰지만 근데 올해 놓고 보면 정말 대형주가 쩔었었더라고요. 네. 네. 뭐 표현이 그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끼리 이제 뭐 기관에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형주 싼 거 모으고 저거 싼 거 모으고 보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건설 옛날 하셨으니까 네. 건설주도 정말 싸져 있었더라고요. 너무 싸죠. 정말 네. 싸죠.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다들 이제 성장주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만약 지수가 여기서 버텨온 부분은 결국 이러한 소위 소외주들 그리고 소위 안전 마진이 확보된 종목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영국의 그 베니 와이즈 뭐 파운드 프리시라는 표현이 확 와닿았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작동되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밸류에이션상으로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사실 시장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높낮이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IT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본 부분과 실패한 부분. 저희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싸져 있었는데 네. 저희는 차트에 더 빠질 줄 알았어요. 악재도 많았죠. 왜냐하면 저희 패널 가격이 거의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패널이 이렇게 빠지니까 빠질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돌아서더라고요. 네. 물론 여기 메타버스 ETF에 들어갔다는 것도 있었지만 싼 주식에 대한 반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네. 거예요.
그럼 여기 디스플레이가 정말 치고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제 패널 가격 보니까 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럼 예. 다들 한 얘기가 이제 뉴스가 좀 풀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삼성전자와 LG가 손을 잡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듣고도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뉴스를 보고서 이제 저희들도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 네. IT 담당자도 이제 얘기를 또 들어보고 또 이거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손을 잡은 건데 그럼 패널 가격들이 돌아왔을 거냐에 관한 부분을 저희는 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LCD 패널은 뭐 그럴 것 그렇고 같습니다. OLED 쪽도 어쩌면 급해서 이렇게 한 거지. 네. 상당히 LG가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한 2,300만 대 요구하면서 싸게 그렇죠. 받았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런 네. 거를 과연 우리가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게 정말 위를 여는 모멘텀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나하나 남을 보면서 저희는 같이 고민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네. 야, 이게 좋은 뉴스는 분명한데 막상 뉴스가 나오고 보니까 이게 뭔가 판을 바꾸는 거냐에 대한 거는 서로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걸 보셨다니까 사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IT를 좀 안 좋게 반도체 안 좋게 봤던 이유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높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다들 좀 안 좋게 말하고 하더니 좀 돌아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 얘가 위를 열 만한 전자랑 하이닉스도 좀 고민을 하는 게,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4, 5년 뒤를 보면서 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물어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의 성향이 1년 단위라던가 좀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뭔가 이 컨센서스 하강이 더 진행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까 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 외국인들이고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사고 우리나라 멀티플 확장이 나올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때 확장이 나왔었지. 네.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결코 글로벌 어쩌면 좀 경기의 바로미터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국면에서 멀티플 확장이 나왔던 기억은 제가 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반면에 EPS가 강하게 올라오면 되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거는 메모리가 여전히 이게 중요한 작업 네. 기존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딱 말씀하시니까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은 또 뒤에는 현물 가격을 체크합니다. 네. 네. 왜냐면 이렇게 계속 보면 돌아서 올라가나. 네. 이번 주부터 좀 다시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내년 1분기에 정도에 정말 하락이 멈춰주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기업이 반도체겠죠. 근데 저희들 입장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메모리 시장에서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애플의 AR 기계죠. AR 기계, 그걸 VR이라고 그래, AR 기계를. 그 기계가 이제 출시가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준비하고 있는 글래스들이 있고 이러면 근데 거기에 쓰여지는 렌즈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렌즈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DRAM의 소요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런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애플이 출시를 하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애플워치 되게 별로 안 좋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시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출시를 했을 때 그것들이 다른 데 유사 업체들까지 추가로 나온다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해서 디램의 실질적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운 디바이스에 따라서 수요가 있어라는 것만 시그널을 줘도 시장은 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죠. 보통 충분히 일리 있는 주제가 뉴 디바이스가 나온다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도약할 때마다 서로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 때문에 되었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들어가게 됐는데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의 수율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잘 된 거예요. 네. 최근에 반대. 근데 이제 메모리 가격만 놓고 본다면 관건은 지금 내년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정말 3월이나 6월에 가격 하락이 멈출 거냐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근데 핵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이제 하이닉스나 그리고 좋게들 해석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출하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량 기준의 매출액과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총량 기준으로는. 정확히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우리 반도체 담당자라도 맨날 하는 얘기가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회사 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밑단에서 보면 재고들을 갖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직접 하이닉스와 전자도 재고를 쌀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생각보다 재고가 늘어나는 시간이 나왔을 때는 네. 아까 계속 말씀한 굳이 처음에 이제 전체적 글로벌 수요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시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같은 소위 재화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으면 네. 이게 좀 묘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중국 이슈는 빼고 이제 본론을 갔으니까 다른 걸 가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오히려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게 중국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기였는데 이런 사실 데이터도 좀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TTM으로 PBR 한 배니까 미래 총계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자본 네. 다 합친 한 배로 보면 이게 한 배 깨졌을 때 주가가 더 빠진 적은 별로 없거든. 네. 홍콩이에요. 홍콩. 네. 헝다가 터지든 뭐하든 중국이 정말 거의 바닥을 지나고 있나? 뭐 이렇게 해석도 되고 네. 혹시 저희들이나 여기 지점장님이나 우리 다 같이 뭐 큰일 나겠어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이 나면 중국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겠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왜 자꾸 한 배가 자꾸만 깨지냐는 거죠. 네. 근데 저희들은 뭐 그런 좀 불안감이 있고 어쩌면 중국이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산당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회의를 가이드라인 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안정 위험 얘기했을까? 뭔가 우리보다 더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구나. 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왜 이걸 중국 하냐면 이게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데이터인데 예. 저희들은 많이 보여드립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냐면 이 블룸버그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유량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온갖 어떤 유량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여기 그 나라에 중국에. 이것도 마찬가지 융자 총액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네. 사회인자 총액 떨어지고 나서 저 하늘색이 한국 제조업 단기 순이익입니까? 예. 같이 급감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내년에 자꾸 이익이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올해 내내 했단 말이에요. 사실 5월서부터 이 말을 했던 건데 예. 어째 이렇게 이익이 정말 내년에 이 기대들이 좋을까? 이 고민을 계속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근데 뭐 네. 중국 쪽에서 당연히 중국이 좋아지려면 뭐 글로벌 공장이니까 네. 중국의 글로벌 수요가 좋아질 때 이게 나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런 징후가 아니 그거는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한 3% 정도밖에 수익이 성장률이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당연히. 밀릴 수 없으니까 대책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 이후부터는 사회 융자 총액도 줄어들지는 않겠지 그 않을까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희도 아까 중국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뭔가 중국이 이러면 미국과 좀 화답을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쳤었어요. 예.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눠준 겁니다. 네덜란드 교육청에 있는 데이터인데 교육청에 있는 건데 전 세계 교육량과 전 세계 생산량을 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서부터 2000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보면 그냥 생산한 건 다 교육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 차이 아메리카 신화였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건설업 정도 난리였었고요. 대항해 시대. 그렇죠. 뭐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디프레이션을 수출하고 미국이 열심히 소비해주고 그 남는 잉여를 가지고서 미국이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사실 금융위기 직후에도 중국이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해줬어요. 네. 그때도 중국이 열심히 돈을 풀어서 글로벌 경기 부양해줬죠. 네. 근데 이 시점부터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이. 계속해서 그렇죠. 하여튼 이 과거처럼 교육량이 올라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제한된 범위에 올라오고 있고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선진국과의 신흥국의 주가의 퍼포먼스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업 생산 대비 무역량이 잘 안 늘어나는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한번 공급 쇼티가 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 효과가 났든 뭐하든 락다운이 나왔었고 네. 그 과정에서 생산업이 여기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은 뭐냐면 공무망이 회복될 것이다. 잠시 한번 제가 여기서 항상 뭐 저희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공무망이 회복되면 뭐가 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수요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했는데 네. 공급이 늘어났어요. 공급된 만큼 잘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에는 기업이기에는 굉장히 연동되는 이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코로나가 일단 생기니까 이번에 우리 요소수 문제도 너무 웃겼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소수가 터지니까 옛날 기억을 갖고서 야 남해학이 생산해 이 말을 했어요. 제가. 네. 네, 엄청 비웃더라고 저를. 이제 안 하죠,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안 해. 안 되는 비즈니스는 정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안 했겠어요. 그 어떤 코스트 대비해서 마진이 안 남으니까 접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던 말던 다 해외 의존적인 것들을 내재화하는 거죠. 다른 말하면 다 리쇼어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도 역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내가 이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죠. 길게 보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나라가 공급도 크게 늘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공급 충격 때문에 뭐 회복도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순간 상당히 기업들은 공급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고민들에 빠질 확률이 높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여전히 중국처럼 생산 위주의 국가들한테 게 좋은 그림은 아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이것도 과거 다 데이터에서 보고 가져온 건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 가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나 같은 기업들도 사실 왜 중국이 좋아서 하겠어요? 중국에 하면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생산하면 최소한 비용이 한 60%는 더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도 여러 가지 라인들을 증설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은 과거처럼 싼 곳에서 생산해서 갖다가 가져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는데 이제는 각자 다 만들어야 되는 구조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거는 수요보다는 공급 쪽, 비용 쪽 이슈가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데이터도 좀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제 봤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밸류체인 의존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생산에서 저희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량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마스크도 각자 나라 다 만들잖아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각자 생산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이게 어쩌면 다른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으로 가고 있는 구조에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우리 증시가 확 상단을 열고 갈 때는 항상 보면 전 세계가 뭔가 같이 교육이 늘고 뭔가 소비가 늘고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좋아질 때 좋아졌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뭔가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어서 사실 작년부터 좀 올해부터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을 보는 거죠. 아유, 그러던 말던 미국이 먼저 좋아졌으니까 확 좋아지면 되거든요, 미국이. 근데 미국도 보면 보보 쪽 소비도 많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신용이건 뭐건 많이 썼고 이게 다 기대하는 거 이 말만 해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미국의 서비스업이 돌아서 좋아질 거야. 미국 경제는 그래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면 달러가 강해지겠죠. 네. 근데 나머지 우리나라는 재화 소비에는 그래 서비스 지출이 늘면 재화 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뭐 분명히 악재죠. 뭐 네. 크게 늘진 않지 않을까요? 최소한. 서비스 늘면 재화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래서 네. 미국 경제 지표는 좀 나아지겠지만 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확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상단을 3,500, 600, 4,000을 열 수 있는 그림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출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 않나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보면 또 서비스 회복되면 달러가 강해지는데 공통점 나오는 게 미국이 좋아질 때 서비스업이 좋아서 강해지면 나머지 나라의 자금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림도 최근에 보면은 잠시 줄춤하죠. 최근에 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그러지만 네. 결국 미국의 고용이 살아난다는 거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일자리 수의 증가율이 어떤 스프레드를 저희 차이를 보면은 달러와 굉장히 연동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결국 남아있는 앞으로의 모습은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겠는가. 제조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마진은 여전히 이거 맨날 말씀드려서 이제 좀 지겨워들 하시는데 정말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반문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바로 올해 12월이 됐으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 이익이 좋아지니까 이익을 반영하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못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숫자가
사실은 미래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낮게 보니까 시장은 이걸 반영해 온 거죠. 저는 오히려 그 기대에 대한 수준이 좀 낮아져야 이게 전진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아직도 여전히 높다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결국 최근에 보면 이게 역축이에요. 잘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역축인데 ISM 지수에 보면 투입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인풋 가격들. 이게 너무 올라왔거든요. 네. 이러면은 유동성 증가를 꺾입니다. 꺾여야 되니까 이거를. 너무 과열이다 이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업데이트 여기 온다고 오늘 사실 오래간만에 다시 업데이트 했는데 네. 야 이게 안 역대 꺾이. 최대 역대 최대인가요? 거의 저 첫째 시계열이 거의 뭐 이걸 최고네요. 뭐 여기는 최근데 이거 어떻게든 꺾어야 되는 거죠. 꺾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녹록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또 다른 말로 보면.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이게 이제 꺾이고 좀 어느 정도 잘 수년되면 굉장히 좋은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그 가능성만 볼 수는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최근에 좀 가치주가 움직이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네. 여하튼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상단을 크게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컨선 얘기를 할게요. 좀 약간 최근에 이제 긍정적 신호를 저는 항상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컨센서스가 내려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오기 좀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네. 네. 2022년.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건 오히려 이런 부분이에요. 컨센서스가 내려올 것이다 했는데 막상 내려오고 주가도 돌아섰으니까 네.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기대도 빨리 내려오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컨센서스 내려오면서 주가가 결국 이렇게 떴었거든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한 1분기 정도는 더 진행돼야 된다 보고 있는데 예. 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 긍정적 신호가 나왔죠.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뭐가 나온 거냐면 아까 말했던 반도체 쪽의 컨센서스 하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 그렇죠. 엄청나게 빠졌죠. 그렇죠. 네. 그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처음에 굉장히 좋게 보다가 예. 급격히 낮추면서 돌아섰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대형주 곳곳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부진하게 안 좋게 보던 어떤 종목들, 내 안전망이 확보된 종목들 중에서 지수와 상관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이 꽤 나올 수 있는데 네. 이는 특히 최근에 NSD의 전망치들이 급격히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나올 확률이 좀 있다 보고 있고요. 뭐 물어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자세히 봤더니 4분기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면 올해가 이른 해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저기 섹터 담당들 하셨으니까 너무나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올해 기업들은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네. 그냥 일회성으로 4분기 엄청 때려넣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많이 벌었을까요? 왜냐하면 네. 선거도 있고 뭔가 이제 불평등 이슈도 많고 뭔가 이런 상황인데 네. 할 수 있는 건 대선 전에 다 할 것 같거든요. 빨리 분할도 빨리 하고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분할도 빨리 네. 하고 그냥 비용도 많이 때릴 것 같아요. 4분기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은데 신호탄은 4분기 실적 나오면서 내년 연간 전망에 컨센서스 확 내려올 게 1분기일 것 같아서 저희는 자꾸 네. 그때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지금도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잘 안 하시겠지만 이게 한 요 정도 있었어요. 내년도 순이익이 엄청 느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엄청난 거가 왜냐면 올해 그 네이버 때문에 1분기에 그 일회성 이익이 있어서 예, 올해 그렇죠. 순이익이 엄청 높거든요. 네. 180조 뭐 그렇죠. 내외 이게 되니까. 좀 4분기가 내려오긴 좀 내려오겠지만 이거에 비해서 훨씬 성장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었죠. 점점 내려서 이제 마이너스 3.2%까지 저번 주에 내려왔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 있고 물론 저희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본다면 그 정도 수준이면 컨센서스 조정이 마무리되고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생각보다 실적신이 괜찮네 하는 말이 나올 때 보통 이러한 변동성 구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내년일 확률이 있다. 어느 시기인가는 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내려오냐에 달려 있는데 요번에 좀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다. 네.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컨센서스가 하향인 조정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지수는 튈 수 있는데 대략 내년 1분기나 2분기 뭐 그런 즈음까지는 컨센서스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것도 보시는 거죠. 있고 또 하나는 대선도 있고 네. 공고 물량 IPO도 있고 네. 1분기에 또 하나는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도 몇 번은 더 있을 것 같고 아까 디퓨전 인덱스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다 겹친 시기가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1분기다. 네. 1분기나 뭐 그 정도 지나야 되잖아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게 월간 데이터예요. 이게 월간 데이터라는 게 업데이트를 12월에 못 해요. 12월 말에 가야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계속해서 성장주가 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은 무조건 성장하는 주식을 합리적 주가에 사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제가 상당히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뭔가 만약 장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짠다 하면 상당히 가치주가 의외로 선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매출액과 EV를 갖고서 서로 스프레드를 보는 건데 야 이게 금융위기 진짜 IT 닷컴버블 넘어갔거든요. 네. 넘어가서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갈 수는 있는 거죠. 갈 수 있죠. 뭐 여기서 네. 시작일 수 있죠. 뭐 네. 우리나라 버핏 지수 처음 뚫었을 때 야 이거 더 갈 수 있는 계속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장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제 종목 말씀드리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장에 관련된 게 소프트웨어 미디어거든요. 이게 하여튼 쭉 이렇게 올라왔죠. 시총 비중이. 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갈 거냐 지금 당장. 오히려 여기서 좀 쉬고 있었던 거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게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네, 자동차 네.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죠. 네, 올해 공급 적체도 상당히 심했고요. 그렇죠. 네. 자동차는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의외로 선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내내 봤는데 올해 내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지연되고 내년으로 이연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제가 사실 네. 올해 저희가 IT 할 바에는 성장주 할 바에는 반 자동차를 하자고 했다고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이게 요거는 계속 옆으로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화 이런 것들이 돌 것 같지는 않고 저는 IT가 좀 쉬었던 건 맞기 때문에 IT가 하지만 이게 뭐 계속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거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서 네. 저희들은 뭐 하나 좀 제대로 확 해볼 만하게 마땅치 다른 말로 하면 네. 그냥 시장은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섹터가 아니라 그냥 다음 페이지에 보듯이 가치주에서 싼 것들 그냥 골라서 해야겠구나. 네. 사이즈도 아니고. 네. 그게 그나마 장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하방에 대한 안전마진도 확보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의 좀 변화에 좀 흔들리지 않고 내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희들은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도에서 사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장의 이 퍼센테이지가 뭘까요? 그 가치 대비 지금 아니 스타일별로 퀀타이즈에 있는 수익률입니다. 네. 2020년과 이거 비교를 한 거죠. 네. 어마어마했죠. 2020년에 성장주가 뭐 57%, 52% 그러네요. 올랐는데 21년에는 가치주 쪽으로 조금씩 더 이게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네. 거죠.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제 요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은 이렇게 너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워낙 이익 총량 기준으로 너무나 중요한 섹터라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영역이라서 고민을 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제 디램 가격이 빠지는 추세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익 추정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디램이 숫자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쪽이 숫자상으로는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는데 모멘텀 측면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가 100% 가동률이라서 완전 쇼티지고 울며 겨자 먹기인지 아니면은 그 양 벤더를 가지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패밀리스 업체들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일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뭐 AMD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지 TSMC 라인을 못 얻은 애들은 삼성 라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선단 공정 삼성밖에 안 갖고 있고 근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이 올해 한 4조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하고 만약에 근데 이익률이 조금만 얘네가 수율을 올려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면 이 부분이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작은 양이긴 하지만 이거는 밸류에이션 측정 안 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 반도체 담당을 같이 나왔어야 돼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실 때마다 드릴 말씀인데 네. 결국 그걸 굉장히 중시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네. 그건 참 좋게 보일 거예요 반도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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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나리오고 네. 저희들은 이제 과거에 결국 이것도 숫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봤을 때 네. 현재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컨셉 조정이 되면서 거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는 이제 내년 1분기가 되면 메모리 가격 하락은 끝날 거야. 근데 막상 그때 가서 메모리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를 사실은 돌려 말을 했지만 결국은 반도체라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과 결국은 수요의 함수라고 본다면 매크로하게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자신이 없는 거고 네. 지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보지 말고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요인이 많다는 분명히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네. 그게 바로 모멘텀 콜이겠죠. 내년 이후에 보면 변화가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가가 반영해 간다면 뭐 제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더 다른 것들 반영해 가고 있는데 못하란 법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아까 그 과거에 뭐 이런 좀 주가가 멈칫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보면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장 자체거든요. 네. 우리 시장 자체는 말씀드리지만은 글로벌 교육이 늘면서 유동성이 늘고 뭔가 글로벌 이렇게 교육이 늘어나고 좀 이렇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때 이것들이 올라갔었지. 네. 독단적으로 기업으로 움직인 경험은 많지 않았다는 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과거에 보면 요번에 짧아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 감안하면 굉장히 길었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짧아진다 보니까 저희는 한 3분기 정도 내년 보고 있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내년 1분기 정도인데 뭐 1분기냐 뭐 올해 4분기냐 뭐 그 차이가 뭐가 중요하겠냐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사 들어가시면 될 문제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항상 주식이라는 건 또 좋을 때는 괜찮은데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센티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부각해서 볼 때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재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긴다면 그렇죠.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 좀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S증권에서 콜했던 내용을 보면 거기 수율 문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해서 엑시노에 관한 거죠. 네. 엑시노스 같은 엑시노스. 네. 그렇죠. 엑시노스 2020. 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변화의 요인이죠. 저희도 그걸 체크하고 있지만 그게 압도할 만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거에 패널 가격만 놓고 보면 주가 빠졌을 때 돌아섰다. 이거는 OLED 패널에 대한 얘기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둘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거에 좀 더 가져야 되게 나왔지만 이게 상당히 열만한 이슈로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모멘텀 아까 말씀드린 밸류 콜이 아닌 모멘텀 콜을 할 만한 상황이냐?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왜 이베스트는 최근에 이렇게 좀 올해 내내 이러냐? 저희들도 아마 작년이었다면 좀 더 강하게 말을 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더 신중해지는 이유는 저희가 과거에 보통 위기 직후에 빅 랠리가 나오고 나면 생각보다 빅 랠리에 대한 그거를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이 기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누구나 우리 전략하는 사람들도 내년 전망을 쓸 때 일단 위를 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하겠냐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아까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좀 더 솔직해지라는 게 장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대로 말하자는 게 입장이라 본다면 작년에 풀었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1년 만에 끝날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2, 3년간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아주 좋은 시그널이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정말 뭐 뭔가 극적으로 좋아지려면 사실 여기에는 약간 정치적 요소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냥 주식은 경제적인 것만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글로벌 경제가 다 같이 좋아지려면 누가 뭐래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거보다 좀 개선되는 조짐이 나와야 되고 아까 물가 문제 말했을 때 제가 그래요. 중국의 PPI가 내려오려면 어떻게 내려옵니까? 도매. 그럼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려요. 유가가 내려오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유가가 내려와야겠는데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유가가 내려오려면 뭐 중동도 좀 말을 드려야 되는데 사우디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러시아 하는 거 보면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뭐래도 환경 문제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린플레이션 문제는 이거는 혜택이 되는 업종도 있겠지만 물가에 대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커머디티 쪽으로 제가 데이터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커머디티 가격 쪽이 정말 이게 쉽게 안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가 어떤 기업을 저희 중소형주 담당자 갔다 왔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탐방을 직접 갔다 왔다 이거 궁금해가지고 제가 야 그 회사 내용 좀 알 때 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야. 마진이 얼마인데 그 회사가 원재료비가 거의 40%가 올라갔다는 거야. 네. 근데 납품을 해야 되고 어디다요? 근데 못 올려요. 네. 기업이익 측에서는 정말 적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년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기업이익을 제가 되게 매크로적인 걸 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기업 단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좋은 기업은 좋아지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코스트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쩌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컨센서스의 하강에 반영할 수 있다. 사실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으면 소위 이런 비슷한 거예요. 연준에서 뭐 금리 내년에 그 저희 테이퍼리 규모 늘린다. 많이 공감하니까 미국이 별로 안 빠졌듯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심리적 대비가 되어 있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선형적으로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런 우려를 많이 반영한 대형주들이 좀 있어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그렇죠. 네. 그거는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수만 보고 있으면 할 게 없어 보이지만 네.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야 이거는 뭐 그러한 우려를 막 엄청 반영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크릿칼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뭐 아까 계시니까 저 건설주도 깜짝 놀래요.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안 좋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스스로 변화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뭐 오늘 며칠 전에 뭐 JSND 같은 데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런 것들 보면 그게 다 좋다가 아니라 뭔가 합종 연행을 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움직임들 그런 소위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스타일들이 의외로 내년에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뭐 성장 일병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단점이 있는 게 사실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셔야 되는 게 이 중에서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되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골라내는 또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암초만 잘 벗겨 가신다면 내년 시장은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좀 싼 것들을 잘 골라내는 싸움. 완전 1년 내내 아무도 관심을 못 받았던 것들 중에서 조용히 변화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내년도는 시장보다는 기업을 잘 봐라. 특별히 안전마진을 확보한 기업을 이미 주가는 너덜너덜 떨어졌지만 이익은 훼손되지 않은 이익 가치가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기업을 잘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왜 맨날 할인되어야 할까? 물론 주주 가치 때문에 그렇다. 그럼요. 그거는 인정하고. 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열통 터지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한국준 씨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포워드 PBR 한 배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한 배가 IFRS 도입되면서였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온갖 것들 가치를 다 반영해 주잖아요. 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주사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죠. 그렇죠. 네. 거기다 뭐 다들 올해 내내 말을 많이 하죠. 물적 분할 이슈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년 초에 또 사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상장까지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되게 안 좋은 뉴스입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면 현대 엔지니어링 있죠. 그렇죠.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올해 내내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LG화학을 굉장히 환호했었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는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모르겠어요. 왜 확산되는지 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이게 너무나 뭐 당연한 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산 가치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요때 제가 뭐 많은 분들은 이때 주식을 안 하셨던 주리부인들이 있을 텐데 이전에는 항상 이렇게 위에서 돌고 있다가 이때도 더블 카운팅 이슈 되게 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 이게 많이 몰려 있어요 초에. 그리고 한번 그렇죠.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도 많이 했지만 뭐 미국도 주식 보면 대주주가 주식 많이 팔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죠. 최근에 많이 팔았죠. 우리나라도요. 제가 이거 뭐 좀 오늘 마바라틱한 얘기해서 원래 좀 마바라틱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하이브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가. 예. 저희 안진아 연구원이 되게 이걸 잘 봤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죠. 야
걔가 팔았던데? 저 자꾸 왜 여기서 많이들 팔까? 네. 인사이더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쪽 보시면 의외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물적 분할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차이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 어쩌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제가 봤을 때는 LG거든요. 내년 네. 초에 아, 참. 규모가 에너지 솔루션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죠. 커요. 네. LG화학 어떻게 합니까? LG화학 소액주주들 어떻게 합니까? 뭐 제 주위의 분들도 많이 갖고 있어서 제 머리를 항상 자르는 분이 이걸 이제 장기 투자자셔가지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에너지 솔루션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또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다른 산업을 찾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우리가 뭐 많은 처음에 주리입을 접하시면 나 기업만 보면 돼. 얼마나 그러면 쉽겠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파스타 집이 있는데 정말 셰프가 음식이 독창적인 데라면 다 가서 먹죠. 네. 근데 갑자기 무슨 규제에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건물주가 뭐 자기 편의점을 하는데 내가 가서 하겠다 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뭐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좀 재평가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된 것도 없다. 그래서 네. 저는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레벨업 되려면 이익이 크게 늘거나 근데 그거는 아까 봤을 때 그게 잘 안 보이지 않고 네. 아니면 주주 가치가 확고하게 변하거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자신 있게 외치지는 못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수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은 점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예탁금은 조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눈을 떴지 않습니까? 네. 작년 올해 주식에 대해서 눈을 떴고 최근에 저는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DC, 네. DC형의 ETF 할 수 있는 것들로 성격을 바꾸고 있고 편입을 시키게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아직까지 좀 시간 더 걸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80년대까지 그 횡보를 지나고 오를 때 401k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퇴직연금 지금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급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지난번에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도 한번 우리도 한번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드리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제 PT를 여기는 안 넣었는데 딴 데서 보여드린 게 있는데 저는 작년부터 올해 수급을 네. 유튜브 장세라고 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펀드는 들어왔잖아요. 뭐 자문사 열풍, 7자문사 열풍도 있었고 사모펀드도 있었고 뭔가 거 있었지만 하여튼 그때마다 개인들은 들어왔었어요. 이번에는 유튜브와 주린이 장세라는 제가 그림을 그렸다. 그걸 되게 싫어들 하시는데. 거기 주도하신 센터장님 아니, 아니신가요? 근데 기여도가 제일 높으시죠. 나쁜 의미로 네. 드릴 말씀이 아니라 네, 나쁜 의미 아니죠. 좋은 정보를 삼성전자의 주시니까. 네. 개인 주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전자를 아까 계속 이제 지점장님 말씀하셨어요. 전자 말씀은 전자의 결정적인 지금 뭐가 돼야 전자가 뜰 것 같냐 물어보면 제가 사석에서 하는 말이에요. 좀 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전자를 누가 사서 올렸냐면 개인이 사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개인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많이 사서 올렸던 사람들이 좀 팔아야 뜰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전자 어느 정도 샀냐 개인 수급이 우리가 1월 달에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전자가 슈팅 나왔던 날. 왜냐하면 다들 공포스러워 했으니까요. 맞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개인이 사서 올렸기 때문에 야 이거 뭐야 진짜 누가 13만 원 간다고 그날 외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부터 계속 조정을 받은 거죠. 네. 개인들이 3천 이상에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자금이 전체 59%예요. 네. 그러면 이게 옛날 자문사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돼야 위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수급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구조적인 저는 사실 그 항상 이런 라임이 좀 반복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개인들 그리고 뭐 서점만 가도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서점을 가면 증권 서적이 다 깔려 있었는데 요즘 가보시면 메타버스 주로 깔려 있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열풍은 좀 주춤해지는 게 전체 쿨다운 돼야
그나마 이게 정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네. 뭐 이 역시도 좀 쿨다운되는 단계 아닐까 보고 있고, 다행히 또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져서 개인들이 더 현명해진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최근에 굉장히 어차피 또 진화의 또 새로운 단계에 가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시장 의식하시지 말고 또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 또 싸져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정말 장기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윤주 센터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2011년부터 한 16년 그 사이요. 네. 누구보다도 강세론자셨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누구보다도 강세론자셨기 네.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장님께서 굉장히 악몽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정말 그때 고생했죠. 네. 왜냐하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주식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시장이. 네. 근데 그때 아까 PBR 보여드린 게 뭐냐면 아까 지원장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지점을 제가 뭔지 좀 이해하는 게 네. 미국 데이터 보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예요. 핵심은 주주 가치예요. 네. 근데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에 많이 종속됩니다.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업 이익이 정말 많이 종속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열만한 EPS 모멘텀을 지금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뭐 치시한 어떤 동생이 저한테 형 이제 나이 들었나 봐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혹시 좀 많이 올라왔죠. 저희가 틀려서 네. 뭐 저희가 내년 상날 3,150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왜 이렇게 낮냐고 그랬는데 네. 정말 그 정도 와줘서 하면 오히려 좀 주식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센서스가 내려오고 아까 몇 가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좀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리고 난 뒤에 뭔가 더 올리기엔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했을 때 폭발을 했었다는 네. 그때가 오지 않을까요? 네.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서 그때는 네. 한번 우리가 같이 또 투자에 동참하는 시기가 비코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예전에 박스권 구간이랑 지금이랑 약간의 차이라면요. 저도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를 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때에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저주저 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 하향이 좀 오래 걸렸다면 지금이 아까도 차트도 보여주셨지만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데이터 집계가 옛날보다 좀 더 빠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는데. 아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요. 네. 갑자기로 확 내려왔길래. 네, 예전에는 맞아요. 한 명이 내리면 네. 우리가 또 저게 뭐야 이러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내려가고 하향 조정하는데 몇 달이 걸렸던 게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가 반복될 것 같잖아요. 그때는 네. 너무 그 약한 나라들이 약한 고리의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지금 정보의 유통 속도도 빨라진 것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증시의 반응 속도도 빨라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닝 추정이 하향 조정이 되고 나면 저도 예전에 한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때가 저는 나름 정직한 애널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냈는데 비관론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되게 우울해 보이잖아요. 네. 비관론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의견인데 이제 그 말 들으면 되게 우울했는데 어쨌거나 아무리 비관적으로 봐도 그 숫자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과민해서 나쁘게 보는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추정치가 막 심하게 내려가거나 주가가 심하게 네. 내려갈 때 네. 이제 그런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기회다. 네, 그리고 네. 요새는 워낙에 시간이 단축이 네.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또 저점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좀 경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위에 이제 투자자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항상 돈을 많이 번 사람들만 보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보면 꼭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몰라도 돼요. 뭐 어떤 분은 상한가 따라잡기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굉장히 재료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정말 장기간 가치 투자를 함으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많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걸 말하는데 결국은 자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원금을 보존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원금을
사실 올해 시장이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지수는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직결해서 보는 거였는데 깜짝 놀래요. 와,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나 하는 종목들이. 그쵸. 많이 많죠. 이거 제가 네네. 그걸 보고 있으면 여기서 굳이 뭐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할 그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다가 또 하나 여기서 참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 그런 것들도 더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맞죠. 이게 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가능성이 그럼 조금이라도 있냐 물어보면 비관적이다 뭐 장이 망가진다 이게 아니라 그럴 여지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밑에 깔리 가장 불안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왜 자꾸 그러시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한테 나는 이게 좀 강한 자들끼리 충돌하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그 바이든이 제일 문제는 바이든이 중국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때는 편했는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외교의 전문가였고 네. 이번에 놓치면 도저히 중국을 컨트롤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건지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둘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양보하는 시그널만 나와준다면 예. 저는 아마 오늘 지점장님한테 전화라도 해서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전혀 양보하는 모습들이 안 보여서 네. 여전히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데이터들의 해석을 네. 좀 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는 상황이라는 걸 좀 양해를 네.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틀리기를 기원하면서 윤지호 네. 센터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네. 너무 빠져들었네요.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투자자 자체는 조금 보수적인 시황을 갖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장이 좋아지면 더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부풀어 오르면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까. 각도희님이랑 네. 저랑 둘이 같이 빠져드는 바람에 3부 게스트님 아이고, 밖에서 대기하고 네네네. 계신다고. 네. 오늘은 저희가 이만 2부를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